네, 안녕하세요.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오면숙이라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 제12회 콜로퀴움 5회차 주제를 맡은 오면숙입니다. 저는 MZ세대가 원하는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간단히 저희 소개를 먼저 드린다면 저는 북한에서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교원대학에서 교원 생활을 하다가 2005년에 탈북을 했고 같은 해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부터 학위 과정을 밟아서 2016년 8월에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논문들, 제가 그동안 썼던 논문들을 보고 계시는데 북한의 교육이나 그리고 통일교육 그리고 북한 사회인식 나아가서 남북한 사회통합 등등 여러 주제를 전문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오피니언의 탈북민의 낮은 목소리라고 편집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 진나리라고 찾아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저예요. 네, 본명이 아닌 필명이고요. 제가 필명을 진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북한에서도 살았고 현재 남한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봄이고요. 남북한의 봄도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빨리 피는 꽃이 달라요. 그래서 남쪽에서는 나리꽃이 제일 먼저 피잖아요. 하지만 제가 살았던 북한은 진달래가 제일 먼저 피었어요. 그래서 봄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하면 당연히 진달래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쪽에 왔더니 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마도 눈이 제일 먼저 띈 게 나리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한의 봄을 먼저 알리는 꽃 두 이름을 따서 진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피니언은 제가 약 3년간 이 한국 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자충우돌 정착기를 쉬운 말로 풀어서 좀 분량 많지 않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을 어쩜 이리 잘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글이 사진으로 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았고 거사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작 사회생활은 북한에서 좀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은 남쪽에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무래도 다른 점이 있죠. 문화나 여러 가지 어떤 점에서 그래서 그런 다른 점을 좀 비교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한 모두에서 교육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 어떤 전공 영역이기도 하고 해서 통일 교육을 주로 좀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6년에서 17년 사이 서울통일교육센터가 국민대학교에 있었는데 그때 전문 강사로 해서 서울시 안의 초, 중, 고등학교 순회 강좌 통일교육을 전문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1월부터는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그 국민대학교에서 1학기부터 강의를 해서 지난해 12월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학교와 대학원 4곳에서 현재 북한 및 통일 관련 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북한 모두에서 지금 결국에는 살아보고 지금 현재 통일교육이나 남북한 사회통합을 전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말하는 어떤 통일교육 제 관점에서 보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접촉 경험이 부재하잖아요. 물론 2018년에도 뭐 왔다 갔다 했었고 이전에도 뭐 금강산 관광 등등을 하긴 했지만 이게 일회성이거나 어떤 단기적 성격을 떼었기 때문에 빈번한 또는 잦은 접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떤 부정적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반대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더라라는 이슈를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국가 지도자들끼리 오늘부터 우리가 평화롭게 지냅시다라고 해도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계속 두 집단 간에는 갈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통일 교육은 분명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실제 여러 조사 우리가 시중에서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2030 세대. 기본 타깃이잖아요. 근데 2030 세대의 어떤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그때 역사를 놓고 보면 항상 2030 세대가 주력이었어요. 지금 뭐 MZ세대라고 해서 요즘 세대가 뭐 못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시면 뭐 기본 2030 세대에 좀 맞춰서 가져온다고 할 때 전체 응답자보다 확실히 퍼센트가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응답자조차도 높지가 않다라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인상은 전반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 북한은? 이라는 질문은 항상 들어요. 왜냐, 우리 사회에서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인식이 낮은데 그럼 북한의 젊은 세대는 어때요? 북한도 변하고 있다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한된 조사이긴 하지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북한에서 살다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조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북한에서 살 때 20대는 되게 전체보다 8.2%만 낮은 거예요. 근데 얼마다? 85.3%인 거죠. 물론 북한도 전체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막 100%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꼭 20대만 낮은 게 아니라 어떤 때는 3, 40보다 더 높을 때도 있었어요. 교육의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경우에는 20대가 남한의 20대보다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높다. 거의 뭐 60대는 100%를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남북한의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체제가 다르니까 그 사이에서 통일은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어떤 수령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이 비교됐다 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북한과는 다른 사회다. 그런 지점이 2015년에 방영된 다큐에서도 나왔어요. 대표적인 다큐가 남북미생이라고 해서 한국인인데 독일 국적 감독이 가서 찍은 남북한 여대생을 조명한 다큐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는 서비스하지 않지만 2018년에 저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남북한 사회통합, 마음통합 연구를 주로 할 때 이때 초청을 해서 상영을 했던 초청작이고요. 2015년에 그 DMZ 국제영화제의 초청작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영화인데 현재는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남한 여대생 허성경과 북한 여대생 방계영 두 여대생을 비교한 영화예요. 근데 이들의 사회의 경제적 지위를 잠깐 본다면 부모 모두 의사예요. 그리고 자매가 있거나 남매가 있거나, 그리고 남한의 허성경은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고, 북한의 방계영은 평양에 거주하고 엄마 집에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나오고요. 남한의 허성경이는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취미 활동에 정말 바쁘게 살고, 북한의 방계영은 뭐하냐? 공부 아니면 취미 활동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작가가 감독이 이 두 여대생에게 물어봤어요. 너희 꿈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더니 북한의 여대생은 나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남한의 허성경은 되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물론 공감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자살하지 않는 거다 또는 암에 걸리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제 경험을 소개한다면 저도 한국에 와서 나는 자살 생각은 안 했는데 암에 걸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TV만 틀면 막 암에 걸린다든지 뭐 중병 재해 있다든지 막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나 되게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암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보험 들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그 보험의 유혹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남북미생에서 허성경이가 암에 걸리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왠지 공감이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두 여대생, 남북한 두 여대생이에요. 둘 다 20대니까. 그 두 여대생의 통일인식을 비교했는데 극명하게 다르게 나오고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공감받을 만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한이 생각하는 가까이 남북한에 대한 인식이 일단 다르죠. 별개의 나라, 하나의 나라라는 점이고, 국가 환경을 본다면 남한은 훨씬 잘 사는 나라이고 반면 북한은 훨씬 안 좋은 환경이다라는 게 나오고,
반면에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보았더니 남한의 학생의 생각은 통일 무관심해. 언제 통일까지 생각할 때가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북한의 여학생은 통일을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통일 문제가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의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그건 나라의 문제지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니 언제 북한까지 생각할 새가 있냐라고 이야기가 돌아왔죠. 반면에 북한 여대생은 우리 미래에 영향이 있다 통일은 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런 부모 세대의 관심은 어떠할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2030 세대와 왜 그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북한의 부모님 세대는 어떻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가 뭐냐면 남한의 20대 여학생은 통일에 무관심하다 했고 그건 나라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반면 그 아빠는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거 다 우리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여대생이나 그 아빠는 남한의 아빠랑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미래에 영향이 있고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통일 인식에 대한 함의를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남한의 여대생 입장에서 뭐 여대생이라고 해서 남한의 전체 20대 여대생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영화에 나오는 허성경의 입장에서 통일 인식이 주는 함의는 뭐냐면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의 무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는 일상이 지금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것이라면 북한의 여대생이나 그의 아버지의 그 어떤 인식을 보면 핏줄이 달라졌냐, 풍습이 달라졌냐, 언어가 달라졌냐. 분단 70여년대도 달라진 거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통일은 수령의 소원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살았으면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남쪽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허선경의 이야기에도 당연히 그리고 방계영의 이야기에도 당연한 지점이 있지만 서로가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북한 여대생과 그 아버지를 보면 역시 남북이 바라는 통일이라고 할 때 그 개념도 다르고 그들이 쓰는 용어의 어떤 의미도 다르구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남쪽은 북한은 남쪽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북한의 대학생과 아버지가 핏줄 풍습 언어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현재 표면상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뭐 북에서 살다가 남에서 왔다고 해서 통역가가 따로 필요한 것도 없고요. 뭐 청소하는 문화가 다르다 해서 막 청소를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추석 남북한 다 셉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르죠. 핏줄 풍습 언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그대로 있으나 이 안에 들어와서 언어적인 장벽, 그것이 굳이 뭐 외래어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장벽이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심지어 옷 입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르니까,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는 남쪽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다문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수성에 관한 혈통, 핏줄 관점에서 보면 남한은 많이 다양화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 그래서 남쪽의 경우에는 북한을 잘 모르고 북한의 경우에 남쪽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에서 통일은 수령의 소원이다라는 지점이 우리에게 통일은 그건 나라의 문제지라는 지점과 어떤 점에서 일맥상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전체주의, 집단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 개인의 소원보다는 전체의 바람, 전체의 어떤 복리, 공리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북미생에서 결국 우리 사회가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구성되기는 하였죠. 20대의 어떤 인식이 이제처럼 똑같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이미 객체화되어 있고 단순히 인간의 어떤 사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각자의 물질적 조건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북한의 여대생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감독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두 여대생을 비교한다는 그 어떤 조건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합리적이에요. 비교 기준은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두 여대생의 남북한 을 정했는데 실은 그 대학생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남북한이 같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대한민국은 물론 지금은 뭐 2008년에 83%로 정점에 다르긴 했지만 지금 70%대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제 대학 가는 친구들이. 하지만 70% 이상이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로 생각하고 있죠. 반면에 북한은 정확한 통계가 2008년 인구 센서스 외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2008년 인구 센서스 조사에 기초로 한다면 4년제 이상 대학을 가는 비율은 약 14%예요. 70% 이상이랑 14%는 엄청난 차이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남한에 비교할 거예요. 남쪽이 우리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남쪽의 대학생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20대의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은 소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학 등록금과 그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현실적인 이슈이고, 더불어서 지금 대학 졸업해도 취직이 불분명하잖아요. 미래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눈앞에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물질적 조건, 우리 통일이라고 말하는 그거에 이런 각각의 물질적 조건이 강가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통일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의 일이라고 보는 게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한 사회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 더군다나 개인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굉장히 자본주의 국가가 이 남한 사회가 제가 북한에서 살다가 왔을 때는 얼마나 풍요롭고 세상에 물건이 넘쳐나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세상에 저거 저 멀쩡한 거 버려? 얼마나 풍요로워요. 근데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도 부모만큼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거 너무 자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경쟁적인 사회에 노출되면서 세상을 넓게 볼 어떻게 여유가 있어요? 내 지금 앞에 미시적인 일상이 지금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 과거의 국가주도의 어떤 통일 교육, 즉 교육으로 사고의 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결국엔 변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방식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런 남북미생이라든가 아니면 인식조사를 통해서도 나오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지금 대학생이죠? 머릿속에 온갖 무슨 머리가 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 그 취업 이슈가 있죠. 뭐 부동산 문제, 뭐 결혼 문제는 그 다음에 이슈이기도 하고. 근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그 뚝 떼내고 거기에다 통일을 집어넣으면 아마 부모님 세대가 그거를 정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언론이나 이런 점에서 막 2030 세대가 막 문제가 많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기성세대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지 않나? 아니 이제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가면 당연히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엔 기성세대 관점인데, 그래서 과연 2030 세대가 문제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게 지난해부터 연구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중에 통일연구원의 박주하 박사님 연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사회가 지난해만 해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2030 세대가 문제가 많다고 굉장히 뭐라 했잖아요. 근데 과연 2030 세대의 통일인식만 문제냐라는 거예요. 2030 세대 통일 인식도 문제다라고 볼 거냐, 아니면 그들의 인식만 문제냐라고 볼 거냐,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2030 세대는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문제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연구원이 94년부터 2020년 사이에 나온 모든 통일 인식 관련된 조사를 쫙 놓고 봤더니 뭐예요? 20대, 지금 20대가 맨 밑에 있는 빨간 줄이죠? 20대의 인식은 항상 기성세대보다 낮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낮았다. 물론 전체에서 이렇게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가 있다면 2030 세대는 항상 낮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그 50대, 60대조차도 1994년으로 돌아가면 기성세대보다 항상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2030 세대 보고 너의 통일인식이 문제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실은 비난하는데 그 비난이 합리적이냐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당신들 기성세대는 그럼 통일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냐라고 또 구체적으로 놓고 봤더니 그들이 받은 교육이 뭐예요? 실은 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데 우리가 통일교육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자다가도 통일교육하면 진절이 날 수도 있는데 안보교육, 반공교육 시대를 살아왔던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그들이 받았던 통일교육이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정부에서 이 시대가 말하는 평화 통일교육이냐라고 말하면 그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2030 세대의 통일인식이 낮다라고 그들도 비난할 자신이 있냐. 비난할 그런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점에서 이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통틀어서 당신들이 그럼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고 실제 알고 있는 지식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지식하고 그 갭을 놓고 봤더니 보시면 20대 실제 지식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아요. 더 높죠? 근데 기대하는 내가 사회가 원하는 지식보다 적게 갖고 있네? 라고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기성세대는 실제 지식은 굉장히 2030보다 낮으면서도 내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어떤 점에서는 기성세대가 지난해 절정을 달했지만 2030 세대의 통일인식이 문제다라고 비난할 자격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없다. 그러면 2030 세대, 아까 우리 처음에 남북미생활 통일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럼 2030 세대가 왜 그토록 통일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게 꼭 2030 세대로 해서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 보았을 때 2030 세대는 항상 기성세대보다 문제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재 현실이 그럼 왜 더 낮을 수밖에 없는지라는 걸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 제가 그 국민대학교에서 그 교양 강좌 북한의 생활문화 이해 이 수업을 하면서 저도 역시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북한의 생활문화 이해 과목을 전담해서 교육하는 교육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지금 국민대가 아니라 이전의 국민대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어떤 대학 통일교육 지원 대상에도 속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북한 및 통일 관련 학과 자체가 개설된 게 없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현재도 그렇지만 북한 관련 교과가 자율교양 과목으로 매 학기 개설되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직접 듣고자 했고 또 그리고 다양한 층이잖아요. 솔직히 교양 과목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연령대도 다 다르고 다 어떤 전공 영역도 다 다르고 그래서 실은 사고하는 층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양한 층위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통일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미디어에 나타난 북한 사회를 보면서 그들이 실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분석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2020년 1학기부터 2학기 태양 아래를 신청한 이후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가져왔어요. 아마 이 지금 특강 들으시는 분 중에 제 수업 들으신 친구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수업에서 이 페이퍼가 채택이 되어서 제가 아마 다 문자를 들었을 거예요. 동의서는 당연히 다 받았는데 이게 원고로 나갑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메일 드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이 특강 들으시는 분 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린 영화가 태양 아래입니다. 이거 역시 해외 다큐팀이 북한에 들어가서 찍은 진미야 행복하니 태양 아래입니다. 이거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2016년에 대형 영화관에서는 북한 눈치 살피느라고 못 틀었고요. 독립영화관에서 태양 아래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 있었죠. 접촉 경험이 굉장히 부재하다. 특히나 지금 2030 세대가 북한하고 접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뭐 아이스하키 선수였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런 접촉 경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견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접촉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올포트의 접촉 이론을 좀 살펴보는데 이 되게 접촉 이론이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잦은 접촉도 중요하지만 동등한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같은 목표 아주 중요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제도적 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접촉한다고 해서 편견이 사라지는 거 그거는 너무 이상주의고요. 실은 그냥 어떤 점에서는 그 잦은 접촉이 더 불편, 불만, 편견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포트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접촉을 하는 거 좋은데 적어도 동등한 지위거나 반대편이 더 상위의 지위가 되었을 때 이 접촉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또 그냥 접촉해서 뭐예요? 그냥 야 나하고 만나자 라고 해서 만나는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아니라 뭔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 협력하고 그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결과물이 있어요. 뭐냐? 뽀로로예요. 아시죠? 처음에 이거 기획 단계에서 남북한의 그 애니메이션 기획자들이 만나서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는 초등학교 교육할 때 그래요. 사상과 문화 제도 달라요. 당연히 남북한은. 근데 창의적이고 새로움은 이렇게 서로 다른 데서 나와요. 그냥 너도 나도 똑같은 사고와 생각과 이걸 갖고 있으면 실은 새로운 게 발견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뽀로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캐릭터의 어떤 세부적인 요소에 북한적인 의견이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최근에 저희 조카가 시조카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유튜브를 봤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뽀로로 북한이랑 만들었대! 라고 했더니 그 아빠가 40대 후반이에요. 야! 유튜브 다 믿지 마라! 그거 거짓말이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아니야 맞아! 라고 해주려고 하다가 아이의 아빠의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체면.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아무튼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점에서는 사실인데 그게 유튜브에서 들었다 해서 거짓으로 되고 막 이런 현장을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올포트의 접촉 이론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면 다시 이 올포트의 접촉 이론이 그래서 이런 학문계에 굉장히 확산되었고 이 여러 가지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4가지였잖아요. 근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그 4가지 요건에 다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접촉이 굉장히 편견 감소에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단은 외부 세계에 대한 외부 집단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접촉을 했을 때 불안이 감소될 수가 있고 공감이 증대되고 관점이 확장된다라는 것. 그리고 꼭 이렇게 직접 접촉만 아니라 이런 간접 접촉. 지금 여러분과 저도 간접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접촉 경험만으로도 이 편견은 굉장히 감소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교회는 접촉의 효과가 더 긍정적이고 더 지속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 20대가 실은 북한하고 직접 접촉할 기회가 굉장히 없고 다만 간접 접촉할 기회는 열려있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그 다큐 태양 아래를 대표적인 어떤 대상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감정은 다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하고 그리고 국민대학교 당시 그 결과에 참여했던 학생 뭐 30명의 어떤 그 내용이 막 타당하다. 이거 되게 신뢰성이 있고 그래서 일반화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는 수치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통계라든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개개인의 어떤 인식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학습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서 학습자가 인지하는 경험은 다를 수 있다는 건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 환영합니다. 우선 그 국민대학교 학생들 그 20년 1, 2학기를 들었던 학생들이 태양 아래를 보여주고 어떤 기말 페이퍼, 중간 페이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태양 아래를 본 어떤 자기의 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쓴지 아세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통일 교육을 받았지를 먼저 해고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었어요. 왜냐? 나는 그냥 그 강의 시간에 그 영화를 보여주고 그 결과물을 산출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학습자와 교수자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지점이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학습자들은 그 태양 아래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과연 나는 과거에 초, 중, 고등학교에 어떤 교육을 받았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아마 같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통일인식, 남북관계, 이산된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 거는 미사일 발사했다는지 핵무력 발사했다는지 아니면 연평도 폭격했다는지. 그 외에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들은 거는 막 김부자와 지배층이라든가 아니면 고통스럽게 사는 북한 주민.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쓰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가 쓴 거예요. 즉 굉장히 통일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페이퍼를 낸 친구들이 원하는 교육이 뭐였냐? 그럼 이 친구들은 과거의 교육을 돌아다보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교육은 뭐였는데? 아니면 과거의 교육을 돌아다보고 그때 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라는 지점만 추렸더니 뭐였냐면 북한이 아닌 통일에 대해서만 진짜 배웠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뻔한 이야기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이었거나 였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흥미와 관심에는 무관심한 측면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즉 역으로 돌려 말하면 MZ세대가 원하는 통일 교육이 뭐였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통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와야 되고 뻔한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도 궁금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흥미있고 관심 있어야 되는 주제다가 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어떤 결과를 결국 추려보면 굉장히 왜곡된 시선으로 적대국이거나 가난한 국가로 인식되는 순간 북한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화라는 걸 거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도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하면서 사회화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구성되긴 하였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물질적 조건들이 굉장히 강화된 채 국가주도의 어떤 교육이 주는 어떤 한계가 분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통일교육의 시사점을 한마디로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평범한 가정의 자녀를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즉 현재와 미래의 어떤 불안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해소되지 않는데 계속 그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통일이 되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이상은 이상인데 현실과 좀 많이 괴리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맨 처음에 주장과 복습 차원에서 통일을 한 어떤 국가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겉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상대적 빈곤 또는 상대적 결핍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현재 대학생이라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 졸업은 해야 되겠고 취직은 해야 되겠고 등등의 내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에 놓인 게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는 여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내 이야기 같겠지만 또 다른 친구는 나는 아닌데? 나는 뭐 더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도 그게 보여졌는데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있어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2년 전부터 통일 경제, 평화 경제, 오픈랩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지난해까지 2회차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아마 3회차 뜰 건데,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가 뭐냐면, 지난해 그 전해가 바로 2030 세대 통일인식이 낮다는지 높다는지 막 말이 많을 때였는데, 그 평화경제 오픈랩에 출전한 팀들이 다 2030 세대였어요. 그리고 뭐냐면 경제적 아이템을 북한과 연계해서 어떻게 더 확장성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었어요. 즉 언론이 말하고 우리 교육이 막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은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사례로서 그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메타버스 관련된 거예요. 메타버스. 여기 계시는 분들 뭐 러블록스는 초등학교 학생이 하니까 뭐 안 맞고, 그 뭐예요? 제페토도 하시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제페토의 메타버스 공간이잖아요. 요새는 메타버스.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어떤 평화 경제였어요. 근데 메타버스의 평화자가 들어가려면 북한과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서 이 친구가 선택이 되어서 그거를 막 구상하고 현실에 옮기려고 보았더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물. 그게 장애물이 뭐였냐? 메타버스 상에 북한 도시를 구현할 수 없대요. 제페토 상에. 제페토 들어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페토에 들어가면 뭐 어디 연구원도 나와 있고 여수도 나와 있고 저 어디 남해 그 뭐예요? 군악 진해 봄꽃 축제 그 진해 도시도 막 구현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제페토 상에 전 세계 10대 20대 놀이터라고 하는 그 제페토 상에 북한 도시를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국가보안법 때문에 제페토상에 북한 도시를 구현할 수 없답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아니 제페토랑이 뭐예요? 가상세계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남과 북이 저 뭐 분단선으로 철책으로 가로막혀서 못 가죠. 현실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가 북한하고 접촉할 이유가 없잖아요. 일도 없고. 근데 가상세계잖아요. 가상세계에서 전 세계 10대, 20대의 놀이터가 제페토란 말이에요. 검색 조금만 해보면 한국보다 동남아, 미국, 영국 이런 쪽이 더 인기가 많아요. 그런 가상세계에서 북한 도시가 구현이 안 되더라. 그래요. 즉 그렇게 막 여유가 없어서 그 통일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그 가상세계조차도 그것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즉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동일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통일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더불어서 막 그 와중에 막 부모 세대 뭐라고 해요? 아까 취직이 있고 결혼이 있고 막 이런데 그 안에 통으로 드러내고 통일자 집어넣으면 당연히 부모님 세대는 제일 이상하다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부모님 세대는 너희들은 더 노력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도 윽박지르죠. 그 와중에 청년 세대는 뭐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뭐 앞날도 불투명하고 졸업한다고 해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코로나 2년 동안 졸업 안 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조카들. 왜 졸업 안 해? 라고 했더니 취직 안 되니까. 취직된다면 졸업 안 돼요. 그래서 야, 취직된다면 졸업할 수 있니?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창업 안 돼요. 네, 여기도 아마 그런 생각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즉 굉장히 고립되어 가는 청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통일교육이라고 강화한다고 하지만, 즉 그들에게 기성세대는 이 어린 세대가 통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한계가 있죠. 분명히 한계예요. 그거는 저는 제 일이 남북한 통일이고 남북한 사회통합이고, 그래서 남북한이 왔다 갔다 2018년처럼 잘 되는 거 당연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좀 분위기 타서 이제처럼 막 하지 말라는 뭐 새로운 평화경제도 구상할 수 있고 북한과 뭔가 협력도 가능한 거지, 지금처럼 뭐 미사일 쏘고 언제 핵 쏠지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이러는 게 정상은 아닌 거죠, 실은. 아무튼 그런 어떤 통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엔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 2030 세대는 더 높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나도 통일을 생각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라. 기회를 줘라. 가능성을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니까 그렇게 가능하게 해라 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와서 계속적으로 통일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런 어떤 여유가 있는 집단과 여유가 없는 집단 둘로 보고, 여유가 있는 집단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즉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들이 일상 문화는 어떠한지, 그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는 것이라면, 오늘 현재를 생각할 수 없는 미래 세대에게 저는 좀 더 희망을 준다면, 그게 왜 현재가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안정하냐면 현재 남북한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 그것도 둘로 나뉘어가지고 굉장히 요 안에서 지지고 볶고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확장이 되죠? 북한 문재인 대통령 그거 한마디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왜? 뭐냐? GDP 50배 차이가 나고 무역액 400배 차이가 나는 게 오늘 남북한 현실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데가 북한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나의 미래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16년 전에 대한민국에 올 때, 북한에서 떠날 때 이런 미래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본 적 없습니다. 요새는 글로벌 시대에 누구나 다 이주가 가능해요. 코로나 이제는 잦아드니까 또 해외여행 가잖아요. 누구나 가능한 시대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관심 가지고 그 주제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은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나중에 갔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랑 한 번은 겪어봤거나 생각했던 거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여유가 있는 집단과 여유가 없는 집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관심 갖고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지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어서 국민대학교에서 교양과목 북한의 생활문화 이해 수업을 한다면 아마도 그런 기회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조건들로 좀 더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기 통일 콜로키움 그 주제들을 쭉 보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서 여러 가지를 여러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주는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을 만들어주신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그리고 여은철 교수님과 그 연구원에 있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